안녕하세요. 서울노총 노동법률지원센터의 최용대 노무사입니다. 2024년 하반기 테마별 노동법에 대해서 제가 준비한 주제는 약자와 동행하는 노동법입니다. 최근 노동과 관련해서 약자, 노동약자 또는 그냥 약자 이렇게 많은 약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돼서 이 약자와 동행하는 노동법이라는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그럼 약자와 동행하는 노동법 시작해 보겠습니다. 강의 목차는 취약 노동의 동향, 그리고 주요 노동법, 노동법적 약자 동행지수 높이기,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나눠서 목차를 설정해 봤습니다. 법상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르면 이렇게 지금 가구 월 평균 소득이 전국 가격 월 평균 소득의 60% 이상인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고령자 고용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따른 만 55세 이상 고령자, 또 장애인, 이러한 부분들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상 취약계층을 구분하는 법이 있다는 걸 참고적으로 좀 알아두셨으면 하고요. 그러면 취약계층, 약자, 비슷한 의미로 쓰이는데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한눈에 보는 서울 지역 취약 노동인데요. 이제 노인들이 어느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느냐, 어떤 산업에서 일을 하고 있느냐 보시면 사업 시설 관리 이런 부분들은 이제 경비 직종이나 이런 직종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 데서 많이 일을 하고 있더라.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서비스업, 도매업, 운수창고업 이렇게 쭉 보시면 65세 이상 노인 취업자는 사업시설관리 서비스업,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경비직들, 이런 단순 노무직 종사자 비율이 높았다. 직업적으로 보니까 아래 표를 보시면 단순 노무 종사자가 많고, 이렇게 보시면 판매도 있고 기계장치 조립 종사자들도 있지만 대부분 이런 교육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율 45% 이상이 단순 노무 종사자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많아질 것 같다 라는 거고요. 서울 지역입니다. 서울 지역의 취약 노동 현황을 보니까 불안정한 노동, 이제 임시직, 일용직, 계약직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고요. 고용 인원이 없는, 그러니까 자기 혼자 1인 단독 자영업자가 이렇게 많습니다. 임시직, 일용직이 한 117만 명 정도, 고용 인원이 없는 나홀로 자영업자가 56만 명,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특수 고용 종사자가 15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특수 고용 종사자라고 말씀드리는 건 여러 가지 우리 플랫폼 노동자 이런 부분들을 통괄해서 할 수 있고요. 임시 일용직 노동자가 어디에 좀 많이 거주하나 봤더니 관악, 강서, 강동, 노원, 송파, 중랑 여기 대표적으로 많이 사신다. 그리고 특수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강서, 은평, 강남, 송파, 서초, 성동, 도봉, 그리고 1인 자영업자는 강서, 송파, 은평, 관악, 구로, 노원. 보시면 강서, 송파 여기는 엄청 골고루 많이 사시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 밖에 이제 비율들은 좀 다르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눈에 보는 서울 지역 취약 노동 현황을 표로 한번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저임금 노동자 같은 경우를 보니까 저임금이라고 하면 거의 뭐 최저임금에 가까운 분들을 얘기하죠. 근데 꼭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임금 노동자가 한 69만 명 정도가 있고요. 요 저임금 노동자는 서울시 중위임금의 3분의 2, 그러니까 67%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월 평균 임금이 그러고 보니까 120만 원 미만이고, 서울 전체 노동자를 보니까 서울 전체 노동자의 뭐 약 16.9% 정도가 되고, 아직도 최저임금 미만자가 9.6%가 한 37만 명 정도가 있다. 이게 2022년 기준이고요. 이렇게 저임금 노동자가 대부분이 어디냐면 청소, 경비, 이렇게 단순 노무직들이 좀 많더라. 그리고 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 그리고 조리 음식 서비스직, 이렇게 가사 음식 및 단순 판매 단순 노무직. 그러니까 단순 노무직이라고 좀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돌봄이나 보건, 개인 생활 서비스직,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있더라. 그리고 이제 초단시간 근로자, 그러니까 단시간 근로자, 36시간 미만은 한 117만 명 정도가 있고, 우리가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해서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18만 6천 명이 있더라. 이 초단시간 근로자는 사실 근로시간이 현저히 짧기 때문에 뭐 퇴직금, 주휴수당 이런 부분들도 전혀 노동법적으로 뭐 연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향유할 수 없는 분들을 의미합니다. 초단시간 노동자는 여성, 그리고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많더라. 이런 거고요. 그 초단시간 노동자가 하는 것들은 이제 뭐 가구 내 고용 활동, 뭐 가사 이런 도우미 서비스, 가사 서비스 같은 것들을 하시는 분, 그 다음에 교육 서비스, 공공행정, 그 다음에 예술, 여가 서비스, 숙박 음식점 이러한 부분들에 주로 있었다. 그래서 가구 내 고용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교육 서비스 업에도 뭐 사람들이 종사하기 때문에 1, 2위는 이 정도의 비율로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인 미만 종사자 같은 경우를 보시면 5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 노동자가 지금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용직이 한 32만 명, 임시직이 27만 명, 그리고 일용직이 10만 명. 그러면 대략 59만 명 정도가 59만 명이 되네요. 69만 명 정도가 지금 5인 미만 종사자의 5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 노동자로 일하고 있고요. 5인 미만 사업자의 비임금 노동자, 그 자영업자나 그의 가족, 이러신 분들이 지금 이렇게 많다는 거죠. 상당히 많은 뭐 56만 명이 고용 없는 1인 자영업자라는 거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임금, 비임금 같은 경우는 가족이나 본인, 배우자 이런 분들을 얘기하니까 보시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그 종사자 비율이 나타난다.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근로 조건을 보면 일주 평균 근로시간이 한 139시간 정도 되고, 월 평균 임금이 188만 원, 시간당 임금은 12,842원 정도 된다. 그래서 전체 노동자의 63%의 임금은 받지만 단시간이지만 장시간에 이런 부분들도 좀 있다라는 것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근로시간으로 보면 이런 분포들이 좀 많다. 그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하나는 아주 근로시간이 작거나, 그죠? 아니면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뒤에 노동법적인 얘기를 하겠지만 뒤에 가시면 그 장시간,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부집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장시간 근로가 의외로 많다라는 것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 평균 임금이 이 정도 되더라. 지금 전체가 302만 원 정도인데 이제 188만 원
정도가 되고 이 정도의 비율로 지금 되어 있다. 시간당 임금 같은 경우에도 조금 떨어지더라라는 얘기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이제 새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된 김문수 장관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노동법을 좀 확대 적용하는 것들을 검토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서울만 보더라도 그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수가 엄청 많거든요. 그 대기업 종사자, 중소기업 종사자들도 많지만 5인 미만, 5인 이상, 5인 미만 얘도 많기 때문에 이랬을 때 정말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면 적용해서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또 남을 것 같습니다. 이제 확대 적용을 하는 건 좋으나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감독이라든가 이런 보호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게 아마 숙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약자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봤고요. 여기에서 이제 주요 노동법은 어떻게 기술이 되어 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노동법적 체계는 이제 개별적 근로관계, 집단적 근로관계, 협력적 근로관계, 노동관계 이렇게 집단도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눴습니다. 개별, 집단, 협력. 그래서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가장 큰 법은 근로기준법입니다. 이 근로기준법에서 이제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해고, 재해 보상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 있고요. 그거에서 조금 더 특수하게 나온 것들이 이제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법이라고 하는데 이건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남녀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좀 이제 길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게 산재라고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법 이렇게 해서 한 23개의 법이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집단적 노동관계는 우리 노동조합에 관한 것들이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이제 교원이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이 이 집단적 노동관계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력적 노동관계는 이제 우리가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이제 근참법이라고 줄여서 얘기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노사협의회, 30인 이상은 노사협의회를 반드시 설치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노사협의회를 가지고 많이 이제 협력적 노사관계, 노동관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파트로 법이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요 노동관계법에서 이제 이렇게 개별적 노동관계법이 가장 중요한 것들이니까 보시면 근로기준법이 이제 있고요. 최저임금법이 있고요. 산업안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 이런 부분이 있고 고용보험법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을 규율하는데 헌법에 따라서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해놓은 법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최저임금은 이제 그 헌법에 따라서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해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법입니다. 2023년에 9,620원이었고 24년에는 9,860원 시간당, 내년에는 이제 1,030원, 10,000원 이상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최저임금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으로 그 연도별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법은 근로자가의 어떤 과실을 묻지 않고 이제 보험, 일반 교통사고 이런 것들은 과실 비율을 묻지만 과실을 하지 않고 일하다가 다쳤냐, 일하다가 아프냐, 그러면 국가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해서 근로자를 보호해 주겠다 이런 거고요. 고용보험법은 대표적인 게 이제 실업급여,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고용 관련한 교육을 할 수 있게끔 고용보험을
그거 외에도 우리가 4대 보험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국민연금, 그리고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장보험, 고용보험, 이렇게 네 가지를 4대 보험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근로시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 다 아실 거예요. 이제 근로시간은 내가 일하는 시간입니다. 일하는 시간인데, 일하는 시간에서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감독하겠죠. 실제로 당신이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지휘 감독 아래 놓인 시간을 우리는 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근로시간에서 뭐 밥을 먹거나 쉬거나 이런 시간, 휴게 시간은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50조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주가 먼저 나와요. 그리고 1일 근로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그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서 휴게 시간과 관련한 사실 분쟁이 조금 많다. 정말 쉰 거냐 안 쉰 거냐, 쉬는 시간에 일 시켰는데 또 다른 휴게 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 이런 사건들이 좀 많이 있고 앞으로도 이 휴게 시간과 관련한 분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정 근로시간, 요 휴게 시간을 제외한 법정 근로시간은 성인 근로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그리고 18세 미만, 만 18세 미만, 고3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지 않은 친구들 1일 7시간, 1주 35시간. 그리고 이제 잠수나 이런 유해위험 작업 근로자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소정 근로 시간은 법정 근로 시간에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 계약으로 정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보통 법정 근로 시간 동일하기 때문에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아니 우리는 7시간씩 5일 합니다. 그럼 7호 35잖아요. 연소 근로자처럼. 그게 이제 소정 근로 시간이 되는 거고요. 근데 그 사업 일반 근로자들은 하루 7시간씩 5일 35시간을 하는데 여기엔 4시간씩 5일 하는 20시간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 사람을 이제 통상 근로자보다 근로 시간이 짧은 경우라 단시간 근로자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소정 근로 시간 요게 몇 시간인지 한번 보자라는 건데요. 월화수목금 8시간씩 근무한다. 5일, 그러니까 8, 5, 40 하니까 요거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되는 거고요. 5일 동안 월화수목금 5일 동안 6시간씩 했다. 그러면 이 사업장은 1일 6시간, 1주 30시간이 소정근로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근데 화, 목, 토 3일인데 하루 10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더라. 그러면 10시간 곱하기 3일이니까 30시간인데 1일 8시간은 1일은 법정근로 시간이 8시간이기 때문에 8시간 곱하기 3 하면 24시간은 기본 근로시간, 소정 근로시간이 되고 6시간은 소정 근로시간이 아니라 연장 근로시간으로 간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8, 5, 40 월화수목금 요거는 좀 주는 소정 근로시간이 24시간인데 좀 잘못 오타가 났으니까 요거는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월화수목금토 6일 동안 6, 8은 48 했다. 그러면 1일은 8시간. 1주 소식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있으니까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은 어떻게 된다? 연장 시간이 된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급 인정시간. 우리가 이제 209시간이라는 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 5, 40을 하면 왜 209시간이 되느냐 요 얘기거든요. 40시간을 하면 주유 시간은 하루 평균 시간 8시간입니다. 그러니까 40시간 나누기 7이 아니고 이때는 40시간일 때 주유 시간이 8시간이어서 40 나누기 40 곱하기 8 이렇게 해서 주유 시간은 40시간일 때 8시간이 됩니다. 그럼 일주 수정 근로 시간 40시간에 주유 시간 8시간, 47시간이잖아요. 47시간을 나누기 7,
곱하기 365 나누기 12를 했더니 208.57 뭐 이 정도가 나옵니다. 그걸 올림을 해서 209시간. 그래서 가끔 이제 사업주들이 상담할 때 와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40시간 근로하는데 왜 209시간이 되냐? 한 달은 4주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160시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와서 묻거든요. 그러면 사실 한 달은 30일, 2월 같은 28일, 29일도 있지만 30일, 31일이에요. 1년이 365일이니까 365일을 나누기 12 하면 30.4 정도 나오고요. 요걸 7로 나누면 한 달은 4.3452 뭐 이렇게 3.345주 정도가 돼요. 그렇게 하더라도 170 몇 시간 될 텐데 왜 그러느냐? 여기에 주유 시간이 들어가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40시간 나누기 7 곱하기 365 나누기 12 하면 실제 근무한 거는 174시간 정도가 나오고요. 8 나누기 7 곱하기 365 나누기 11을 하면 35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209는 174 더하기 35로도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한 거는 174시간이지만 우리가 결근 없이 정확하게 성실히 174시간을 근로했다라고 하면 35시간은 주휴시간으로 추가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다. 이 주휴시간에 대한 돈을 우리가 주휴수당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나왔죠?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누구한테 되냐?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초단시간 근로자는 되진 않고 최소한 15시간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시간 나누기 40 곱하기 8 하면 일주 15시간 근로하기로 한 사람은 주휴가 한 달에 3시간, 한 주에 3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15시간을 일하면 3시간. 근데 주휴를 무한정 줄 수는 없고 주휴는 소정 근로 시간에 주는 거기 때문에 소정 근로 시간은 최대는 40시간입니다. 40시간일 때 8시간. 그래서 주휴 시간은 일주 3시간에서 최대 8시간까지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 여기 이제 노동부가 행정해석이 있는데 저는 변경 전이 조금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변경 후가 좀 헷갈리거든요. 보시면 예전에는 일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기로 했다. 그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다음 주 월요일도 근무가 예정이 됐을 때 주휴수당이 발생한다. 이렇게 세 가지 원칙이 있었는데 지금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하기로 했는데 금요일날 퇴사하거나 토요일날 퇴사하면 주휴가 미발생된다. 일요일이 주휴일 때요. 근데 일요일까지 할 때는 주휴가 발생된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 직원들이 토요일까지 근무하는데 일요일로 사직서를 내는 거죠. 여기에 이제 달력을 보시면 자기가 6일부터 1월 달에 6일부터 10일 날 퇴사하는데 10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하는데 1월 10일로 마지막 근로지만 사직일은 1월 12일로 하는 게 유리한 거죠. 그러면 주휴수당 12일이 이제 주휴라고 보면 일요일이 10일을 받을 수 있고 만약에 나는 10일까지로 그냥 끊어서 사직서를 냈다. 그러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혼선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실무적으로는 금요일까지만 일을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많이 챙겨줬거든요. 노무사나 아니면 회사에서. 근데 이러다 보니까 뭐 그냥 금요일날 퇴사했으니까 주휴는 없어요. 왜냐하면 퇴사하니까 이제 우리 직원이 아니잖아요. 토요일, 일요일은. 사장은 토요일, 일요일은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해도가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좀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정해진 근로일에 모두 출근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개근을 내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기로 했는데 만약에 뭐 수요일날 결근을 했다. 그러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루 결근하면 이틀치가 문제가 되더라. 이런 얘기는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유급주일에는 일주일은
일주일에 일주일에 내가 근로하기 한 날을 무조건 개근해야지 하루가 유급으로 부여됩니다. 근데 하루 결근을 하면 하루는 그날 나올 수는 없는 거고요. 그날이 무급이 된다. 그래서 조퇴나 지각을 하면 이 일일 유급 시간에 그러니까 주휴일에 발생하느냐 그런 게 문제가 됐었는데요. 결근만 안 된다. 결근만. 결근의 경우에만 못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거래처 중에 아르바이트생들이 좀 많은데 여기가 6시간씩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6시간씩 5일이니까 30시간, 그러면 주유는 6시간을 주는데 이 친구들이 매일 30분, 뭐 1시간 이렇게 지각이나 조퇴를 해요. 근데 주유는 조퇴 지각을 하도 차감이 되지 않습니다. 그 뭐냐 하면 그 지각 조퇴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은 삭감되지만 주유수당은 이 사람이 결근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6시간이 남거든요. 그런 6시간을 그대로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근을 하지만 않으면 되니까 뭐 심지어 나는 1시간만 일하고 조퇴를 하더라도 주유가 삭감되질 않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좀 있더라라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주시면 되고요. 휴직이나 아니면 내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기로 했는데 휴가를 다 썼다. 연차 휴가를나 아니면 뭐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한 주를 통으로 한 경우에는 주휴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근데 나는 월요일은 나오고 화, 수, 목, 금을 연차 휴가를 사용해서 쉬었다. 그러면 하루라도 근무했기 때문에 이땐 주휴일이 발생한다라는 게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저는 휴가 유급 휴가 같은 경우, 연차 유급 휴가 같은 경우에 본인에 걸리기 때문에 본인이 결근한 게 아니라 출근한 거로 봐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차를 다 쓰더라도 유급 주휴일은 부여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노동부가 이거는 너무 조금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급휴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건 조금 좀 이해하기 좀 힘든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사업주들이 요즘에 많이 알아서 오히려 저한테 묻기도 합니다. 참고적으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휴일은 모든 사업장, 한 사람만 고용해도 주휴일은 발생한다. 그리고 근로자의 날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가 말하는 공휴일, 추석 요번에 추석 같은 경우에도 그 5인 미만 사업장은 발생하지 않는다. 유급이 아니다. 이런 거고요. 적용 근로자를 보면 주휴일은 최소 15시간 이상 근로를 해야 되고 근로자의 날은 모두 그리고 관공서 공휴일도 우리 공휴일도 15시간 이상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적용 제외 근로자는 63조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감시 단속적 근로자 이 하단에 있는 대표적인 분들이 이제 경비 이런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지금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근데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한테 다 적용이 된다. 그리고 그 근로자의 날과 그 공휴일은 결근 뭐 주중에 결근을 하더라도 다 유급으로 부여하지만 이 주휴일은 조건이 한 주에 내가 근로하기 한 날을 모두 개근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번에 이제 대체 휴일과 보상 휴가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조금 문제가 되는 게 10월 1일 국군의 날이 갑자기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휴일, 공휴일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 공휴일에 일을 하려 할 때는 어떻게 될 거냐?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체휴일, 주휴일은 반드시 뭐 서면으로 할 필요 없고 취업규칙에 근거가 있거나 뭐 근로계약서에 근거가 있거나 아니면 그것도 없는데 근로자 동의를 받으면 뭐 예를 들면 일요일하고 월요일하고 바꿔자. 일요일날 일하는 대신에 월요일날 쉬자. 이렇게 24시간 전에 휴일에 대해서 통지하면 가능하다. 이런 거고요. 대체 휴일은 이제 지금 말한 것처럼 공휴일. 공휴일을 일하는 대신에 다른 날 쉬자. 이랬을 때는
그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와 사장님이, 대표자가, 사용자가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공휴일에 대해서 다른 날로 대체하겠다는 대체 합의서를 반드시 작성해야지만 다른 날과 바꿔서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면 휴일에 근무하면 뭐죠? 휴일 근로수당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1.5배를 줘야 되잖아요. 8시간 휴일을 근무했다? 그러면 1.5배인 12시간 분을 줘야 되는데 12시간 분의 휴일 근로수당을 주는 거 대신에 근로자 대표와 합의해서 서면으로 합의해서 12시간을 휴가로 주는 거. 요게 보상휴가입니다. 그래서 이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을 가능하여 별도의 휴가나 휴일을 부여하는 것들을 이제 대체 휴일 또는 보상 휴가제 하는데, 대체 휴일은 주휴일하고 공휴일 이런 부분들이 있다. 여기에서 이제 차이점은 원래 휴일이 근로일이 되고 휴일로 대체한 날은 이제 공휴일로 1대1로 바꿀 수 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근로자의 날은 기념일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날은 보상휴가, 내가 근로자의 날 일하면 일한 거에 1.5배에 해당하는 휴가를 받거나 휴가를 주거나 사용자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5배에 해당하는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딱 보시면 근로자의 날은 빠졌네 이렇게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근로자의 날은 빠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인데요. 많이 들으셨을 텐데 통상임금은 우리가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매월 당신 이렇게 일주 40시간을 일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뭐 250만 원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월급으로, 또는 시간급으로 12,000원을 주겠습니다. 1급으로 10만 원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정한 금액이에요. 정한 금액이고, 이거는 뭐 결근을 하거나 지각을 하거나 변동될 수는 있죠. 그죠? 임금 받는 거는. 근데 통상임금은 변동이 안 되죠. 내가 뭐 예를 들면 시간당 2만 원이었는데 30분 지각했다. 그러면은 10,000원 받잖아요. 근데 통상 1시간 일할 때 2만 원 받는 거는 그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통상임금이라고 하고요. 평균임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세 달의 임금을 세 달의 일수로 나눈 일당의 개념인데, 세 달의 임금은 모든 임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통상 내가 기본급 이렇게 일하면 받기로 한 거에다가 플러스 뭐 연장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 이렇게 발생되는 금액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통상임금보다는 평균임금이 좀 높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통상임금은 언제 쓰느냐? 해고 예고수당에 쓰고,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하는 기준으로 쓰고, 출산휴가 급여, 이제 수당이라고 하는데 출산휴가 수당 급여라는 데 쓸 수 있다. 근데 그 이외에 퇴직금 대표적인 거, 그리고 우리 산재에 대한 보상금,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어디에 쓰느냐? 평균임금으로 쓴다. 그 다음에 휴업수당과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도 할 수 있고 평균임금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뭐 조금 재밌다고 할까요? 보시면 그 퇴직금을 계산하는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은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보셔야 돼요. 어떠냐면 고정금, 그러니까 기본금만 있는 사람들을 하면 5일 일하고 기본금만 있는 사람을 보면, 만약에 300만 원씩 뭐 기본금만 있는 사람이다. 그럼 300만 원 40시간 나누면 209시간으로 나누면 300만 원인 분들은 대략 209로 나눠 보세요. 보시면 14,354원 정도 되고요. 이걸 8시간 하루치 하면 11만 4천 원이 되는데, 3개월의 날수로 나누면
900만 원을 뭐 89일에서 92일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러면 3개월이니까 900만 원 89일로 나눠놔도 10만 1,000원밖에 안 되고 89일로 되는 것보다는 뭐 90일, 91일, 보통 91일, 2일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10만 원이 안 돼요. 이럴 때는 통상 임금이 평균 임금이 돼서 퇴직금을 평균 임금으로도 계산해보고 통상임금으로 계산해보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상 임금이 높을 때가 있더라. 이렇게. 물론 이제 퇴직금에 대해서 DC형, 우리 퇴직연금 DC형 같은 경우 완전 다른 거기 때문에 이제 평균 임금으로 주는 DB형이나 법정 퇴직금은 통상 임금으로도 계산을 꼭 해봐야 된다라는 걸 첨가적으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퇴직급여는 법정 퇴직금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았을 때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이 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은 이제 DB형과 DC형인데 DB형은 법정 퇴직금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건데 외부 금융기관에다가 하는 거지만 방식은 법정 퇴직금하고 똑같다. 그런데 DC형은 완전 다른 제도다. 어떤 제도냐 하면 내가 월급이 360만 원이다. 그러면 나누기 12 하면 30만 원이잖아요. 내가 받는 월급의 12분의 1을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12분의 1을 넣으면 사용자는 퇴직금을 다 준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을 주는 DC형. 그래서 DC형을 사용자가 DB형보다는 좀 간단하고 계산 방법도 그래서 더 좋아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임금은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의 연장 합의가 없다라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내가 14일이 지났는데 월급을 주지 않아. 그래서 하게 되면 노동부를 가면 노동부에는 14일 지났는지 확인하고 14일 지나서 오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14일은 임금 청산 기간입니다. 금분 청산 기간. 여기에는 퇴직금도 마찬가지고 14일 이내에는 뭐 진정이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없고요. 14일이 지나면 이때는 노동부에 진정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3년간 만약에 내가 2023년도 12월에 퇴사를 했어요. 그럼 퇴직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3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공소시효는 뭐냐 하면 5년간 형벌권이 있다. 여기 형법, 소송법 249조에 따라서 이건 뭐냐 하면 3년이 지났지만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내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못 받았던 거를 확정을 받으면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2년의 갭이 있다라는 걸 참고적으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고 관련 같은 경우에는 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라고 근로기준법 23조에 되어 있고요. 여기 23조 1항, 2항은 절대로 못하는 기간이 이제 출산휴가 산재 기간하고 출산 기간. 이때는 그 기간하고 30일 동안은 못한다라는 거고요. 보상을 다 했을 때 이제 사업을 진짜 못했을 때 이때는 그렇지 않다 이거고. 해고할 때는 반드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된다. 구두 문자 통보는 절차 위반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해고 예고는 30일인데 적용 제외는 이제 일하기 시작해서 3개월이 안 된 사람은 해고 예고는 안 해도 된다. 근데 여기서 혼동하는 게 뭐냐 하면 해고 예고를 안 하는 거지 해고가 적용되지 않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 해고 당하는 근로자들이 3개월 미만 근로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장들은 3개월 미만이니까 아무 때나 해고하면 돼 라고 잘못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3개월 미만자들을 해고해서 그 3개월 미만자들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해서 이제 하니까 그때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서면 통보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부당해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개월 미만자 뭐 또는 수습근로자도 만약 그 해고 예고는 적용되지 않지만 해고는 적용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제 4대 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제 국민연금의 장기 요양보험이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국민연금은 막 이제 어떻게 할까 논의는 많은데 현재 기준 2024년 기준으로는 사업주하고 근로자가 4.5%씩 100만 원이면 4만 5천 원씩 부담을 한다. 건강보험은 3만 4,500원 3.545 그거에 12.81이 장기 요양보험료로 또 간다. 그리고 고용보험 중에서는 그 실업급여와 관련된 구직급여에 대한 그 부분이 이제 0.9%, 0.9%를 부담하게 된다. 100만 원일 때 9,000원 이렇게 된 거고요. 산재는 오로지 근로자는 부담이 없고 사용자만이 이제 전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거는 업종별로 산재 요일이 정해져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중소기업 아까 말씀드린 이런 우리 아까 약자 중에 보시면 1인 뭐 자영업자, 1인 사업자 이런 부분들도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이제 중소기업, 사실 중소기업이 아니라 소기업이죠. 이런 소기업에 있는 사업주들도 산재에 가입이 가능하고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비정규직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이제 이렇게 기간제 근로자,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계약직 근로자라는 말을 더 많이 쓰죠. 이 사람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근무 시간이, 근로 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 영어로 뭐 파트타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분들, 그리고 직접 고용되지 않고 다른 회사에 3년 계약을 통해서 하는 파견 근로자, 이런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비정규직이라고 하고,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 보호 등에 관한 기간제법, 파견법, 파견 근로자 보호 등의 법률 이렇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위반되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제 근로계약이 종료와 해고, 해고는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해고는 세 가지 정도로 나눠지더라. 징계, 해고, 근로자가 어떤 직장 질서 위반이나 규정들, 지시 위반, 뭐 예를 들면 뭐 근태불량 이런 거 가지고 징계, 그 잘못한 거, 귀책 사유를 통한 계약 해지 통보를 하는 게 징계, 해고고, 갑자기 내가 몸이 너무 아파지거나 힘들어져서 도저히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없을 때 요거를 이제 통상해고라고 하고, 우리 이제 정리해고라는 이제 사업이 너무 어려워져서 도저히 해고가 불가피할 때 이렇게 해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정리해고 이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 그와 달리 사람들이 권고사직을 이제 헷갈리는 이유가 있어요. 권고사직도 실업급여를 받고 이거 내가 원해서 나가는 게 아닌데 라고 해서 해고와 혼동되는데, 자, 뒤에 사직이라는 것이 붙거나 합의라는 게 붙으면 요거는 당사자 간 근로자하고 사용자가 퇴사에 대해서 합의한 겁니다. 근데 해고는 그렇지 않죠. 해고는 나가세요, 너 나가, 이렇게 해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 근로관계를 해제하는 거. 뭐 트럼프가 말한 거, you fire 하는 fire, 해고, 그냥 통보하는 거. 요게 해고고, 사직 중에서는 이제 임의 사직은 사장님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개인 사정 퇴사잖아요. 사장님도 오케이 이렇게 하면 퇴사에 합의가 된 거고, 이렇게 합의돼서 해지하는 거를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공고사직은 반대죠. 사장이 뭐 어떤 이유를 가지고 뭐 우리랑 안 맞습니다, 우리 회사가 어렵습니다, 나가주세요 라고 했더니 근로자가 예 알겠습니다 라고
동의를 하거나 합의를 해서 이루어지는 사직이 권고사직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해고와는 법률적으로는 너무 다르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내보내는 것 똑같은데 해고냐 권고사직이냐 요거는 합의가 됐느냐 합의가 되지 않았느냐의 그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 종료라는 건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정렬에 도달했거나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한 그리고 뭐 이게 사망하거나 폐업했을 때 이러한 경우가 자동 종료 사유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뭐 앞에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노동법적인 측면을 좀 봤고요. 노동법적 약자 동행 지수를 높이기라고 이제 뭐 목차를 달아봤는데요. 요거는 조금 저도 좀 어렵습니다. 근데 보시면 한번 같이 한번 이렇게 제가 정리한 자료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약자 동행 지수 체계를 이렇게 50개 정도를 지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크게 생계 돌봄에서 첫 번째 취약계층의 자립 지원으로 생계 사다리를 보완하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그 지표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거고 1-1에서 1-6 이렇게 그 생계 사다리를 보호하는 거, 위기가구 지원율, 뭐 만족도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돌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확대로 회복력 제고.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 돌봄이나 뭐 재가 돌봄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돌봄 취약계층에 대해서 필요한 지표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주거 취약계층과 미래 세대를 위한 주거사다리 복원. 요건 이제 뭐 6가지 지표가 있는데 공공임대주택 재고수, 그 다음에 취약계층 맞춤형 주택 지원 규모 등 6가지를 그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 건강에서 4, 소외계층 건강격차 완화에서 6가지 지표를 갖고 있는데 건강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 지원 규모, 뭐 장애층 현역 의료기관 확보 규모 이렇게 6가지를 가지고 있고요. 5번째 정신건강 취약계층 건강회복 촉진해서 4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자살 고위험률 관리율, 아동 청소년 청년 마음건강 지원 규모 이렇게 등이 좀 있다. 그리고 6번째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동등한 교육기회 확대에서 5가지 지표가 있죠. 취약계층 아동의 학습 역량 수준,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소외계층의 맞춤형 지휘 규모 이런 부분들로 5가지 지표를 가지고 있고요. 7번째 이제 문화 지원 확대로 문화여가 접근성 강화 3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문화활동 참여 비율, 뭐 공공장애 베리 어프리 공연 비율, 모두가 이용 가능한 공원 조성 규모 이렇게 3가지 지표를 가지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 그 안전에 대해서 보시면 8번째 안전 취약계층 지원 및 선제 대응을 통한 촘촘한 사회 안정망 구축해서 6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피해 아동 발견율부터 범죄 예방 CCTV 설치율 이렇게 6가지, 그리고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 증진해서 3가지 교통약자의 교통수당 이용 만족도, 그리고 이제 장애인 대중교통 이용 규모, 교통약자의 보행 교통사고율, 사고 발생률 이런 부분들을 관리해야 된다는 거고, 맨 마지막으로 사회통합 10, 시민 동행을 통한 사회 결속 강화에서 5가지 지표를 갖고 있습니다. 다문화 구성원의 사회소속감, 그리고 서울시민의 자율 참여율 이러한 부분들로, 그러니까 약자와 함께 이제 우리가 동행을 하려면 크게 6대, 그러니까 10개의 중점 가전대 6대로 지금 그렇게 50개 지표를 설정하고 있다. 그래서 요거를 관리하고 이 지표에 대한 수준을 높일 때 이 지수를 높여야지만 우리가 약자 동행 지수를 높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노동법적으로는 약자 동행을 어떻게 높일까라고 하면 지금 8가지 정도로 했는데 이게 노동법을 제대로 지키면 되는 거거든요. 자, 첫 번째, 근로조건 및 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교부하기에 근로기준법에 돼 있고요. 법정 근로시간, 근로조건, 근로기준법에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이런 것들을 보존, 몇 년간? 3년간 보존하게 돼 있거든요. 서면으로 합의하는 거 아까 보상휴가나 그죠? 그 다음에 공휴일 대체나 이런 서면 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를 한 거를 보관을 꼭 해라. 사업주는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 최저임금하고 임금. 최저임금은 반드시 그 연도별 최저임금. 올해는 9,860원, 내년은 1,030원 이상 되게 해야 되고, 정기불, 월급 날짜에, 월급 날짜는 말일, 5일, 10일을 줘라. 그리고 연장 야간 휴일이 있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5인 이상 업장은 50% 이상 가산 지급해라.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보장. 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1주 40시간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1일 8시간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이 얘기하는 거고. 휴식시간은 4시간일 때 30분, 그죠? 8시간일 때 1시간 이상을 정말로 주느냐. 이 휴식시간 보장에 대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휴식시간 제대로 주느냐 여부를 보장해라. 그러면 약자, 이런 노동복지 약자들의 동행 지수가 높아진다. 모성보호, 지금 이제 임산부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그죠? 임산부 근무 시 이제 그런 노동부 인가해야 되고 출산 휴가나 통상임금 차액분 지급해야 되고 육아휴직 허용 6개월 이상 뭐 요즘에 지금 이제 육아휴직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3년으로 최대 3년으로 하는 것들이 통과되는 것 같은데 이제 법이 이제 완전히 통과될지 지금 환노위만 통과했는데 어떻게 될지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지만 이런 법적인 부분을 잘 지켜라. 그리고 그 통화 그리고 이제 퇴직금 같은 게 아까 모든 퇴직금 14일 이내에 퇴직급여, 임금도 마찬가지고 14일 내에 지급해라. 그리고 이제 뜨끈뜨끈한 거죠. 지금 직장 내 괴롭힘 들어와 있는데 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취업규칙에 반드시 기재하고 또 성희롱 예방교육, 성희롱에 대한 것들도 이 부분들이 정말 가해자, 피해자가 있다라면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분을 할 거냐, 징계나 이런 처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러한 부분. 그리고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 뭐 원하면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만약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못 썼다라면 그 취업규칙에 정해진 대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연차 미사용에 대한 연차 수당 제대로 지급해라. 그리고 유급휴일, 일주일 아까 주휴일, 주휴수당 얘기했지만 주휴일 보장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 지금 10월 1일처럼 정부가 임시로 공휴일을 할 때 그 임시 공휴일도 좀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만 이게 법적인 노동법에 있는 부분들을 사업주가 좀 잘 지켜주고 한다라면 노동법적 약자하도에 대한 어떤 동행지수 앞에 뭐 있는 이런 우리 50개의 지표 뭐 이런 것과 같이 우리 약자 동행 지수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근데 너무 간단한 거잖아요. 법에 규정돼 있는 부분들, 근로기준법이나 관계노동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는 부분들을 좀 제대로 지키라.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다. 자, 이제 우리 서울노총에서 하는 행사들인데요. 끝으로 보시면 뭐 작년에 약자 노동자와 함께하는 어울리 한마당 이렇게 체육대회 행사도 있었고요. 서울 지역의 이제 취약계층이나 노동약자들하고 사랑의 김장 나누기 이런 활동도 했었고
부끄럽지만 이제 저지만 제가 지하철 같은 데 가서 지하철 상담을 무료 노동법률 상담을 한 거고 이런 이제 대부분 이제 뭐 노무사 사무실이나 이런 우리 서울노총이나 이런 데 오기 힘드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번 이제 지하철 상담도 했었는데 거기에 나와서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고요. 야간에 이동하시는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해서 이런 셔틀버스를 작년에 이제 서울노총에서는 뭐 지원도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 약자, 노동법적 약자, 뭐 그냥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함께 우리가 걸어가는 동행, 그 지수를 높이기 위한 일환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뭐 강의를 마치겠는데요. 뭐 좀 어려운 제재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법적 약자와 동행지수 높이기 이렇게 하는 것들이 쉽진 않은데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또 여러 가지 이제 국회나 여러 뭐 단체 뭐 이제 교수님들 뭐 이런 데서 그 약자와 관련된 그 입법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지금 시간 관계상 이제 뭐 약간 스킵한 것들이 있는데 특수 고용자들에 대한 뭐 입법은 어떻게 할 거냐. 그냥 뭐 산재보험, 고용보험만 들어주면 되냐. 그런 부분이 아니고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약자들을 어떤 식으로 보호할 거냐는 이제 법 체계. 사실은 이제 특수고용직 이런 분들 특히 노동법적으로 볼 때는 법에 살짝 피해져 있는 노동법으로 이렇게 흡수하기 어려운 형태에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법들, 그분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법들이 조금 제정되고 해야지만 법 테두리 안으로 계속 들어와서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뭐 생각들이 있고 그런 토론들이 계속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해주시고 뭐 사용자, 사업주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법에서 정해놓은 것들을 많이 잘 지키고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뭐 제가 준비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게 저희들이 지금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지금도 비대면으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자 보시면 이렇게 Q&A 뭐 질의응답을 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좀 있어서 비대면 특성상 이렇게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강의를 들어주시는데 뭐 부족하지만 제 강의를 들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이 강의를 듣는 오늘 하루도 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